네, 그 다음으로 중공연선입니다. 우리가 중공연선은 실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런데 우리 2장에 가면은 코로나 현상이라고 배웁니다. 송전계통에 있어서 손실을 발생하면서 전원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선의 단면적, 즉 전선의 지름 반지름이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중공연선은 코로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를 뻥 뚫어요. 우리가 구리가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무작정 전선의 단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가운데를 뚫어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나머지 외곽을 채우게 되면은 반지름을 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송전선로의 고전압화에 따른 코로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로나는 2장에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합니다. 도체의 중심 부분에는 소선이 없고 비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로 비어놓은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절연물 등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하고 외곽 부분에만 소선이 있는 연선으로서 초고압 송전선로에 사용되다. 초고압이란 것은 우리가 고압, 특고압과 다르고요. 초고압이란 것은 우리가 공칭 전압 중에서 154, 345, 765 등 154kV 이상 되는 것을 보통 초고압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중공연선도 연선의 일종이라서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중공연선이 유리하다. 요것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구성 재료에 의한 분류입니다. 재료는 뭐가 있다? 구리. 구리는 경동과 연동이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한 거, 합금선 등이 있어요. 합금선. 그 다음에 강철과 알루미늄을 합한 거,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구리와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동선을 먼저 보면은 경동선과 연동선이에요. 말 그대로 경동선은 딱딱한 선, 연동선은 무른 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고유장이나 인장 강도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장 강도는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고유장 값은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수치를 조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동선으로서 경동선이고요, 연동선입니다. 경동과 연동선인데 고유장이 얘는 우리가 55분의 1이고요. 얘는 58분의 1입니다. 55분의 1, 58분의 1인데 단위가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보세요. 구리선이 있는데 이 길이가 1m입니다. 1m고 이 단면적이 있죠. 단면적이 1제곱밀리미터예요. 1제곱밀리미터입니다. 그때 이 구리선 전체 저항값이 얼마냐면 55분의 1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55분의 1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 1m, 그 다음에 단면적 1제곱밀리미터당 전선의 저항값이 55분의 1이고요. 연동선은 58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선은 얼마냐? 35분의 1인데 요 값은 전력공학과 전기자기학 과목에서 출제가 될 수가 있고 더 실기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외워주시고, 인장 강도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객관식으로 나올 겁니다. 경동선은 35에서 48, 그 다음에 연동선은 20에서 25인데 1제곱밀리미터당 35에서 48kg.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단면적 1제곱밀리미터당 35에서 48kg을 인장 강도 당기는 힘입니다. 이만큼의 당기는 힘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구리선 단면적 1제곱밀리미터를 갖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35kg의 물체를 철덩어리, 돌덩어리를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니까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저항값. 저항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저항은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루미늄이 제일 저항이 크고 그 다음에 경동선이 그 다음에 연동선입니다. 저항값은요. 그 다음에 인장 강도는 뭐다? 클수록 좋은 거죠. 저항값은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연동선이 가장 좋은 것이고 인장 강도는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경동선과 연동선 그 다음에 알루미늄선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경동선입니다. 경동선과 연동선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리가 있습니다. 구리가 있는데 전기에서 사용하는 구리는 순도 99.9%짜리. 우리가 일반 구리라고 하면 조동이라 그래. 조동 무슨 뜻일까? 조잡한 동, 불순물이 많이 섞인 그러한 전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을 우리가 순도 99.9%짜리의 구리로 만들면 그것이 경동이에요. 경동에서 열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열 처리하면 그것이 연동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요거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무게가 있는데, 무게는 당연히 인장 강도가 크고 튼튼할수록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게도 인장 강도가 똑같이 보시면 돼요. 경동선이 가장 무겁고, 연동선, 알루미늄선, 이런 순서예요. 무게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가 뺄 수가 없겠죠. 가장 비싼 것, 가장 싼 것. 우리가 실제 송전선로에서 알루미늄 선을 굉장히 많이 써요. 알루미늄 AL이에요. 왜냐? 얘가 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기 때문에. 근데 알루미늄 선이 얘가 싼데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만약에 저항값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하면은 싼 알루미늄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알루미늄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알루미늄뿐만 아니고 철, 강철 있죠. 알루미늄과 철, 강선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은 알루미늄과 강선은 염분에 약해요. 염분, 소금기 있죠. 소금기 염분에 견디는 성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닷가. 근데 우리가 보통 그 발전소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많죠. 그래서 바닷가에서는 알루미늄과 강선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는 구리선을 쓰는 겁니다. 구리선. 그런데 구리선은 또 어디에 약하냐면은 황 있죠. 황이 어디서 나와요? 온천 지역에서는 우리가 구리가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알루미늄 선을 사용합니다. 이런 부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은 전선의 구성 재료에 의한 분류에서 동선, 경동선, 연동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선에 대해서 고유장 값은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특징들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 송전선로에서. 우리가 알루미늄 선의 약점이 뭐냐? 알루미늄은 약하다는 거죠. 경동선이나 연동선에 비해서 약한데 그 성질을 보강하기 위해서 가격을 싸니까 더 많이 쓰고 싶은데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요. 여기에 연동선이면 연선이에요. 연선. 가운데 강심, 철심을 넣습니다. 철심이 튼튼하죠. 철심을 넣고 외곽에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둘러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라고 해서 ACSR이라고 그래요. ACSR. 장경간 송전선로. 장경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요것을 전봇대, 전주와 전주 있죠.
사이의 간격을 경간이라 그래요. 경간. 그런데 만약에 전주와 전주 사이가 이렇게 멀다. 이것을 우리가 긴 경간이라고 해서 장경간이라고 합니다. 장경간. 그러면 우리가 전선이 이렇게 있는 것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당연히 장경간에서 무게가 더 많이 나가겠죠. 무게가 더 많이 나고 더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이런 ACSR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강도를 보강했기 때문에. 장경간 송전선로. 그럼 온천지역은 왜? 말씀드렸지만은 구리는 온천에 있는 황의 부식이 됩니다. 따라서 온천지역에서 구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선을 쓰는데 약하기 때문에 ACSR을 사용하고, 코로나 방지 목적. 조금 전에 언급을 한번 했었지만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요? 이런 지름 혹은 반지름이 커지죠. 지름 혹은 반지름이 커지니까 코로나는 반지름이 커질수록 좋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를 방지하려면은 지름이나 반지름이 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ACSR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코로나 방지의 목적도 되고요. 강심 알루미늄 연선에 대해서는 교재에 첨부한 그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금선이 있습니다. 합금선. 여러 특성들을 조합해서 이러한 것과 이러한 것들을 합해서 전선으로 사용한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용한 것이 규동선. 규동 뭐요? 규소와 구리, 동. 카드뮴과 구리. 그다음에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쌍금속선이라고 해서 동복강선입니다. 동복 뭐요? 겨울에 입는 옷이 아니겠죠. 구리에 피복을 했다는 겁니다. 즉 구리 피복을 했다. 철선에 구리로 피복을 했다는 거예요. 구리로 덮어 씌웠다. 이런 것이 동복강선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선에 구리로 덮어 씌웠기 때문에 튼튼해지겠죠. 장경간 송전선로나 가공지선은 뒷부분에서 배우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주가 이렇게 있을 때 맨 꼭대기 있죠. 맨 꼭대기에 해서 벼락 낙뢰가 치는 것을 맞아주는 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공지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선의 종류는 여기까지 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외우기보다 특징들이 있죠. 조금만 검토해 주시면은, 특징들만 잘 파악을 해 주시면은 암기하기도 그다음에 이해하기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네, 다음으로 전선의 굵기 선정입니다. 전선의 굵기 선정은 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전선의 굵기 선정 시 고려사항이 있는데, 전선의 굵기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 3가지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일단 허용 전류예요. 허용 전류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전압 강하. 저항이 크면은 전압 강하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전압 강하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100V를 보냈는데 전압 강하가 커요. 10V만큼의 전압 강하가 발생하면은 도착하는 것이 90V밖에 안 돼요. 100V 보내는데 90V. 만약에 이것이 커져버리면은 100V 보내는데 80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압 강하도 저항의 단면적과 상관이 있죠. 왜? 저항의 단면적과 저항값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저항의 단면적이 크다. 그러면 전압 강하가 작다. 그러면 원하는 전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 튼튼합니다. 너무 가는 전선은 쉽게 끊어지고 굵은 전선은 끊어지지 않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굵기 선정 시 고려사항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 그러면 어떤 굵기로 해야만 가장 경제적이냐? 이것을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전선의 단면적을 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 켈빈이라는 사람이 정한 겁니다. 뭐냐? 켈빈의 법칙이라고 해서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선정. 엄청 많은 방법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 켈빈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선의 단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단면적을 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단면적이요. 단면적에 대한 비용이요. 비용인데 보세요. 전선의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전력 손실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전력 손실이에요. 보세요. 전력 손실은 뒷부분에서 하겠지만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입니다.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그래서 요 저항과 전류와 관계되는데 나중에 요거 관계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력 손실의 전력 손실 값이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작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전선 자체의 비용이겠죠. 자체의 비용은 당연히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비용은 비싸집니다. 그래서 전선비요. 전선비. 그렇게 했을 때 언제가 가장 경제적이냐? 언제냐? 같을 때 있죠. 전선비 혹은 전선비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한 것과 전력 손실을 고려한 것이 같을 때 우리가 전체 비용 있죠. 전체 비용이 가장 작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켈빈의 법칙은 이거요. 가장 경제적인 전선을 굵게 선정하는 것인데 1년간 잃게 되는 전력 손실량의 금액과 건설지 구입한 단위 길이의 전선비에 대한 이자와 삼각비를 가산한 연경비 요거를 보시면 돼요. 같을 때 갖게 하는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가 됩니다. 교재에서 공식에서는 이렇게 돼요. 경제적인 전선 굵기는 손실 곱하기 연간 전력량 단가. 그래서 전력 손실에 따른 비용과 전선 중량과 전선 가격 곱하기 이자 삼각비를 한 것이 같을 때 그때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켈빈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허용 전류인데 제가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허용 전류는 이렇게 보죠. 내가 이러한 전선인데 허용 전류가 10A예요. 10A. 그런데 만약 얘를 내가 20A를 흘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타버립니다. 타버리면 타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콘크리트 벽에 매설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콘크리트 다 뜯어내야 되고 어떻게? 전선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선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가적인 비용도 들어가요. 그래서 20A를 흘리게 되면은 타버리고 공사를 새로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5A를 흘려준다. 그럼 쓸데없이 5A만 흘려도 되는데 10A짜리 전선을 설치했으니까 낭비죠. 그래서 허용 전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5A 흘린다고 하면 5A짜리 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 20A를 흘려야 되면 20A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허용 전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전선의 전류가 연속적으로 흐를 때 도체의 수명적 관점에서 실용상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전류를 허용 전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선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표피 효과라고 그래요. 표피 효과. 표피 효과. 이게 표피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력공학보다는요 전기 자기학에서 더 깊게 배웁니다. 뭐 공식도 그렇고 현상에 대한 원인 같은 것들도 전력공학
에서는 결과만 취급하고요. 전기 자기학에서 더 깊이 있게 배우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선이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바깥부터 흐른다는 거. 바깥부터 흐른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안쪽은 거의 흐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런 깊이를 우리가 델타라고 해서 이것을 침투 깊이라고 합니다. 침투 깊이. 즉 침투 깊이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거죠. 그럼 침투 깊이가 클수록 표피 효과는 작다. 침투 깊이가 클수록 표피 효과는 작고 침투 깊이가 작을수록 표피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침투 깊이 델타를 구하는 공식이 자기학에서 공부하는데 루트 파이 F 뮤 K분의 1이에요. 즉 보세요. 파이는 3.14고 주파수 얘는 투자율이에요. 그래요. 투자율 K는 도전율입니다. 얘들이 클수록 파이 F 뮤 K, F 뮤 K가 클수록 분모있죠. 클수록 델타는 작아지고 침투 깊이는 작아지고 따라서 표피 효과는 크다. 결론적으로 표피 효과가 큰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만한 단면적에서 반밖에 못 흐른다라고 하면은 표피 효과가 크면 클수록 좋지 않은 겁니다. 표피 효과가 작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관계 보시고요. 그래서 표피 효과는 전선이 굵을수록 도전율 및 투자율이 클수록 이것이 도전율이고 이게 투자율입니다. 도전율과 투자율이 클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즉 모두 클수록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크다 이게 아니고요. 모두 클수록 전류가 도체 안으로 흐르지 못하고 도체 바깥으로 흐르는 현상을 표피효과랍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란 거예요. 표피효과. 이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선의 보호가 있습니다. 전선의 보호는 일단 우리가 송전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람이 부는데 전선이 진동을 하거나 혹은 진동이 심하면은 그 잡아주는 부분이 있죠. 철탑에서 잡아주는 부분이 진동이 심하면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탑에서 전선이 끊어지면은 완전 사고죠. 설치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댐퍼가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단선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로드가 사용됩니다.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뭐 그렇게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댐퍼, 전선의 진동 방지, 일종의 추입니다. 우리가 전선이 무거우면 추를 달아서 무거우면 진동이 덜 하겠죠. 그래서 추를 달아주는 그것을 댐퍼라고 그래요. 이것이 스톡 브릿지 댐퍼에서 좌우로 진동하는 것 방지, 스톡 브릿지 댐퍼라고 하고 토셔널 댐퍼, 상하로 도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셔널 댐퍼라고 합니다. 아마로도 뭐냐? 전선 지지점에서 지지물과 전선을 만난 지점에서 지지해주죠. 잡아주죠. 그런 부분에서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로드를 사용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결과 외워주시면 됩니다. 진동 방지 댐퍼, 그 다음에 단선 방지 아마로드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전선의 도약에 의한 상하부 전선의 단락사고 방지로서 오프셋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프셋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프셋은 우리가 보세요.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전선입니다. 여기에 눈이 내려요. 눈이 밤에 눈이 이렇게 내려. 눈이 내립니다. 그리고 낮에는 눈이 녹아내리죠. 그래서
녹아서 물이 뚝뚝 떨어지죠.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밤에 어떻게 돼요? 눈이었다가 녹으면 물이 되는데 밤에 다시 어떻게? 얼죠. 얼어서 이렇게 전선에 얼음이 얼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다시 낮에 되면은 녹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물만 뚝뚝 떨어지다가 나중에 얼었다가 녹을 때 어떻게 해요? 얼었다 녹을 때는 여기에 얼었던 얼음이 쌓였던 얼음이 한 번에 딱 다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전선에 있던 얼음이 한 번에 뚝 떨어지면서 전선 출렁출렁 이렇게 하겠죠. 지동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얘도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얘도 출렁출렁하다가 출렁출렁하다가 만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하고 만나면은 단락사고가 발생해요. 얘가 어떻게 해요? R상이고 얘가 S상이에요. R상과 S상이 출렁출렁하다 서로 이렇게 출렁출렁하다 만나버리면은 단락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R상은 여기에 S상은 여기에 이만큼의 간격을 주는 겁니다. 간격. 이것을 우리가 오프셋이라고 하죠. 오프셋. 네. 전선의 상하 도약에 따른 단락사고 방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1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실기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도 구하는 겁니다. 이도는 뭐냐면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철탑과 이 철탑에 내가 만약에 가장 경제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팽팽하게 이렇게 쫙 하겠죠. 맞죠? 이렇게 설치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름에는 더워서 전선이 늘어지고 겨울에는 추워서 전선이 팽팽해지죠. 그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늘어지도록 설치합니다.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것을 우리가 딥 이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도. 너무 팽팽하게 하면은 만약 겨울에 있죠. 겨울에 너무 팽팽해서 어떻게 끊어져 버릴 겁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적당한 이도를 주도록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도 구하는 공식은 생각보다 유도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 과정은 생략하고요. 결과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 D는 8T분의 WS제곱이에요. WS제곱. 여기서 W는 뭐냐면 무게예요. 전선의 무게. S는 경간입니다. 경간. 뭐냐면 이 사이에 거리 있죠. 100m, 200m 그 거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T는 수평장력이에요. 수평장력. 즉 옆으로 있죠. 옆으로 당기는 힘. 옆으로 당기는 힘을 우리가 수평장력이라고 합니다. 수평장력. 근데 우리가 수평장력은 인장하중 안전율이에요. 안전율. 그래서 인장하중 전체 인장하중을 안전율로 나눈 것이 수평장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로 인장하중은 수평장력 곱하기 안전율이에요. 안전율이 뭐냐면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실제.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그 철사가 있어요. 철사가 있는데 이 철사가 10kg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10kg까지. 그런데 안전율을 내가 2로 한다고 하면은 실제 얘는 10kg까지 견디지만 안전율을 여유를 고려해서 20kg까지 되는 철사를 설치한다는 거죠. 안전율은 다른 말로 보면 여유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유율. 그래서 수평장력은 인장하중이 수평장력 곱하기 안전율이니까 수평하중은 안전율분의 인장하중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수평장력이 주어질 때도 있고 혹은 안전율과 인장하중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요거 뭐
수평장력 주어지면은 바로 대입하시면 되고, 안전율과 인장하중이 주어지면은 수평장력을 구해서 대입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도예요. 꼭 기억해 주시고, 단위는 미터겠죠. 예. 요만큼 처진 길이니까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실제 길이입니다. 실제 길이. 우리가 실제 길이는 잘 보세요. S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가 당연히 경간 S 플러스 알파겠죠. 경간보다는 깁니다. 왜? 경간은 이만큼이고, 제가 철탑의 이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데 S보다 실제 전선의 길이는 길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S 플러스 알파. 여기서 알파가 얼마냐? 3S분의 8D의 제곱이요. 즉 앞에서 설명드렸죠? 경간 플러스 3배 경간분의 8 곱하기 2도의 제곱. 결과식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S 플러스 3S분의 8D의 제곱. 그래서 2도 공식과 실제 전선의 길이를 구하는 요 공식 있죠?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몇 번 문제 풀다 보면은 스스로 외워져 있을 겁니다. 관용도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요. 그만큼 자주 출제가 돼요. 그 다음 전선 지지점에서의 장력입니다. 지지점 어디? 여기서 이게 지지점이죠. 여기에서의 장력 T0로 가요. T0. 지지점에서의 장력. 시험에 출제 비중은 낮은데 그래도 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외워주시면은 좀 더 완벽하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T0는 지지점에서의 장력은 얼마? T가 뭐요? 수평장력이죠. 수평장력 얘요. 요 부분에서 수평장력입니다. T 플러스 얼마? WT 전선의 무게 곱하기 2도. 왜? 2도. 그 다음에 평균 높이요. 평균 높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다. 전선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전선의 높이가 H가 있죠. H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H인데 평균 높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평균 높이는 이 정도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이 정도다. 그러면 이 높이는 얼마냐? H0. 평균 높이 H0는 전체 높이 있죠. 전체 높이에서 얼마? 3분의 2 곱하기 2도만큼 뺀 것입니다. 요 평균 높이는 H-3분의 1이. 그래서 2도 부분은 뭐 이해하시기보다는요. 일단 외워주셔야 될 공식이 많죠. 여기서 2도 공식. 그 다음에 실제 전선의 길이. 그 다음에 지지점에서의 장력이나 전선의 평균 높이 있죠. 요 공식 좀 힘드시겠지만은 외워주셔야 돼요. 네.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얘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요런 공식들은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식뿐만 아니고 관계도 한번 보시면 돼요. 관계 보세요. 이도와 다른 요소들의 관계인데 이도 D는 8T분의 WS 제곱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전선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게가 무겁죠? 그러면 이도가 커집니다. 즉 밑으로 많이 쳐진다는 거예요. 전선 무게가 무거우니까 많이 쳐진다. 그 다음에 경간이 크면은 전선의 경간 이거보다 이 사이보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경간이 크니까 당연히 이도도 커진다. 얘는 제곱의 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력이죠. 수평장력. 수평장력은 옆으로 당기는 힘이에요. 옆으로 당기는 힘이 크니까 얘가 커지면 이도는 작아집니다. 옆으로 당기는 힘이 커지니까 팽팽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도는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도가 작다는 것은
이도가 작다는 것은 팽팽하다는 거예요. 이도가 크다는 것은 느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도를 통해서 지지물의 높이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땅이에요, 땅. 이도가 이렇게 되면은 지지물을 굳이 이만큼 높이 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이도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럼 지지물을 더 높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지물의 높이도 이도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이도 구하는 공식에서 T는 수평장력이었습니다. 수평장력이고 S는 경관이었어요. W가 뭐냐면 전선의 무게인데 이 무게가 전선 자체의 무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수평장력과 경관은 앞에 설명드렸고 무게 W는 WI, W0, WI, W 세 가지의 무게로 이루어집니다. W0는 뭐냐면 전선 자체 무게. WI는 뭐냐? 아이스, 얼음이에요. 앞에서 제가 오프셋 설명하면서 전선에 눈이 내려서 얼음이 얼고 하면 전선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지죠. 우리 경관이 600m라 생각해 보세요. 600m의 전선에 쭉 얼음이 얼었습니다. 그 무게가 보통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이스라고 해서 빙설하중이라고 그래요. 빙설하중. 얘는 자체하중. W는 뭐겠어요? W. 윈드입니다. 바람에 의한 풍압하중. 풍압하중이요. W. 근데 이 세 가지 무게 중에서 가장 큰 무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뭘까요? 전선 자체 무게, 빙설, 전선의 그 얼음 무게, 그 다음에 풍압, 바람에 의한 무게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다? 아마 거의 다 틀리셨을 거예요. 풍압이에요. 풍압하중이에요. 풍압하중. 왜냐면 평소에는 괜찮은데 우리가 태풍 있죠. 태풍 엄청 붑니다. A급 태풍하면 바람이 엄청 불죠. 그때도 이 전선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풍압하중이 가장 큰 하중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전선의 하중에서 첫 번째 빙설하중 아이스는 전선 두께 6mm, 전선 주위에 두께 6mm, 비중이 1세제곱cm당 0.9g의 빙설이 균일하게 부착된 상태에서의 하중을 고려해야 됩니다. 빙설하중이요. 그럼 WI는 0.0054파이의 D 플러스 6 해서 이거 뭐 유도 과정은 의미가 없고요. 결과만 조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식 자체를 물을 거예요. 0.0054파이 D 플러스 6. 빙설하중은 이렇게 구하고 풍압하중입니다. 풍압하중은 철탑 설계 시 가장 큰 하중이에요. 가장 큰 하중인데 이게 빙설이 작은 지방에서는 PD 분의 1000. 그 다음에 빙설이 많은 지방은 P의 D 플러스 10이에요. 여기서 1000을 나눈 이유는 뭐냐? 뭘까요?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만약에 1mm다. 지름이 1mm다. 근데 미터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1000분의 1m잖아요. 그래서 1000으로 나눈 것은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꾸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PD예요, PD. 근데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눠준 것이고 빙설이 많은 지방은 D에다가 11을 더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합성하중이 있는데 합성하중은 전선 자체 하중은 미터로 작용하죠. 빙설하중도 미터로 작용합니다. 풍압하중은 어떻게 미터로가 아니고 옆으로 작용하죠. 이렇게 바람이 불었다고 하면 풍압하중은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W0, WI, W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빙설이 적은 지방이라 하면은 아이슨을 뺄 수가 있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빙설이 없는 데서는 W0의 제곱 플러스 WW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빙설이 있는 지방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W0 플러스 WI의 제곱 플러스 W0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하중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고요. 당연히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빙설이 있는 지방, 빙설이 없는 지방에서 구분을 해줄 것이고, 빙설이 있는 지방이라면은 세로축으로 작용하는 무게는 자체 하중과 빙설 하중을 더하고, 가로축으로 작용하는 하중에서는 풍합 하중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구하거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선하의 합성 하중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도 부분, 그 다음에 이 하중 부분까지 해서 필기, 그 다음에 실기까지 자주 나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필기하고 나서는 땡! 전력공학 이 교재도 던져버리시고 혹은 판매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실기 공부할 때 있죠. 필기책을 항상 옆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기에서는 필기처럼 이렇게 약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공식만 적용 바로 해버리거든요. 근데 왜 이랬을까를 알려면은 필기 교재를 옆에 두시고 항상 참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선 부분 이렇게 했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전선로 중에서 지지물, 애자, 지선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